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재 방역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대신 중증과 사망자 수를 주요 지표로 하는 일명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00명대 신규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급 종합병원과 병상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은 26% 여유가 있고 중환자 병상은 37%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 문제로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잔여 물량에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있어도 안 맞겠다는 백신 편식 현상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있는 후보 의약품 3종을 선정해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와 백혈병 치료제, 면역질환 치료제 등으로 전 세계 600여 개 병원의 임상이 진행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0월 21일 첫 발사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10월 발사에는 위성 모사체를 실어 발사되며 내년 5월엔 진짜 위성을 탑재해 2차 발사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현재 수준의 방역 조치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방역 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신규 확진자 대신 중증 사망자 수를 주요 지표로 관리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해 현 추세를 분석하면서 필요성 여부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며 여러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확진자 대신 위중증 사망자 수로 방역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데 현재 이 정도 수위까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0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상급 종합병원과 병상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26%가량 여유가 있고 중환자 병상은 37%, 생활치료센터는 41% 정도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대기 없이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2,0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병상 운영에 애로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병상 확충 작업과 병상 운영 효율화 과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2학기 등교의 선택권을 달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등교 선택권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허용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우려에 대해서는 가정학습을 확대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시도교육청이 검토 후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가정학습 일수를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 수급 문제로 교직원들의 2차 접종이 미뤄졌지만 2학기 등교 확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정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잔여 물량에 여유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이른바 백신 편식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여 백신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강원, 경북, 제주에도 병원에 물량이 있다는 정보가 뜹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수급 차질이 생긴 모더나는 보기 어렵고 화이자는 나오더라도 금세 동납니다. 아무래도 화이자 모더나가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일선 병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재고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2차는 화이자 잔여 백신을 예약했다며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50세 미만은 파이자나 모더나로 변경할 수가 있고 50세 이상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꿔서 맞고 싶어 해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개봉한 백신을 폐기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 그랬죠. 계속 버려요, 이게. 어차피 투면 6시간이라서. 최근 일주일 동안 잔여 백신을 맞은 인원을 분석해보니 아스트라제네카는 14,000여 명인데 화이자는 24만여 명으로 17배나 많습니다. 혈전 부작용이 덜한 mRNA 계열 백신을 선호하는 백신 편식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가능한 연령대를 3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0대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되고 있어서요. 우리가 잔여 백신을 맞으셔야 될 동기 자체가 없는 상태여서 모더나 공급이 지연된 가운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가능한 연령대를 다시 젊은 층으로 확대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유행 상황이라든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접종 가능 연령에 대한 논의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백신 종류에 따라 뚜렷해진 예약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 달 경제 지표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부터는 4차 대유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방역 강화와 함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희망회복자금과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하고 6조 원 규모 긴급자금도 이번 달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가 오는 10월 21일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리나라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리호 1단 엔진이 화염과 굉음을 내뿜습니다. 세 차례 연소 시험을 통해 엔진 출력과 연소 시간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1단, 2단, 3단이 모두 조립된 완전체 형태에서 발사대로 옮겨져 세워지는 시험도 마무리됐습니다. 길이 약 47m, 무게 200톤의 누리호가 오는 10월 21일 우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실제 위성과 비슷한 1.5톤 위성 모형을 탑재하고 700km 상공에 진입하게 됩니다. 더미 위성이 원래 목표했던 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만 확인되면 발사체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호는 10월 발사를 앞두고 이달 말 영하 183도 초저온에서 모든 부품이 정상 작동을 하는지 마지막 점검을 받습니다. 또 10월 발사에 이어 내년 5월 19일에는 진짜 위성을 싣고 2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위성을 외국 발사체에 의존해서 발사할 이유가 없고 우리나라 발사장에서 우리나라의 발사체를 실어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정부는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발사체와 위성 기술, 한국형 GPS 개발 등 우주산업 핵심 기술 개발과 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샤오미의 추격으로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가 화면 아래 카메라를 숨긴 새로운 폴더블 폰을 선보였습니다. 기술력을 앞세운 폴더블 폰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삼성이 공개한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3입니다.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아래로 완전히 숨겼습니다. 카메라 구멍이 사라지면서 방해받지 않고 더 넓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는 외부 화면을 끼워 펼치지 않고도 메시지 확인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기대하시던 방수 기능이 세계 최초로 폴더블에 지원되며 Z 폴드 3에서는 이제 S펜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를 폴더블폰 대중화 원년으로 삼은 삼성은 가격 장벽도 낮춰 두 제품 모두 이전보다 40만 원씩 내렸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의
중저가 시장에서는 샤오미에 밀리는 상황에서 폴더블 폰을 무기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이 선도하는 폴더블 폰 시장은 2023년까지 10배 가까운 성장이 예상되는데 삼성의 점유율은 7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샤오미의 추격이 거셉니다. 화웨이 제재 이후 급성장한 샤오미는 2분기에는 애플을 제치고 삼성을 턱 밑까지 쫓아왔고 6월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샤오미는 갤럭시 공개 행사 하루 전 보란듯이 새 제품을 선보이며 3년 안에 1위를 차지하겠다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당분간은 폴더블 폰이 좀 더 시장에 스며들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샤오미의 약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폴더블 폰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 폴더블 폰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애플, 샤오미와 벌이는 치열한 스마트폰 전쟁에서 폴더블 폰을 앞세운 삼성의 승부수가 통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오는 14일이 택배 쉬는 날로 운영됨에 따라 16일까지 택배 배송이 중단됩니다. CJ 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로젠 등 주요 4개의 택배사는 토요일인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고 대체 공휴일인 16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합니다.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의 로켓 배송과 SSG닷컴의 쓱 배송, 새벽 배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또 편의점의 자체 배송 차량을 이용한 반값 택배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지난해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87명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방역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하루 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2,0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엔 3,000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재확산 양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보다는 신규 확진자가 다소 줄었는데 보통 경향성을 보면 평일 기준으로 수요일이 가장 많고요. 목금이 다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은 감소세가 아니고 여전히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중에 어떤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게 되면서 이에 따른 감염자 감소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최근에 모더나 백신의 수급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최근에 어떤 접종률은 상당히 조금 더딘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지금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만 최근에도 환절기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감기 환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일단 그 향후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3차 유행 때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계절적인 요인이 부정적인 요인인데 긍정적인 요인은 다소 크지 않고 부정적인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향후에 증가세는 계속 진행될 거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3,000명, 4,000명까지도 지금의 방역 강도를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방역당국은 현재와 같은 확산세의 원인을 휴가철 피서나 여행으로 이동량이 많아진 것과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 이렇게 꼽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확산세의 기본적인 원인은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권에서 처음 델타 변이가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대표적으로 부산이나 대전 지역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을 때 초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초기 대응이 부실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확산이 계속
장기화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델타 변이가 맞는데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재확산, 다시 확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4단계를 적용하면서 증가세가 잠시 멈추는 단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서 지금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의 원인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도 언급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피로감과 경각심이 4차 유행 초기보다는 다소 또 완화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휴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방역당국이 과거 작년에 휴가철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약간 일정 부분 방역 정책에 있어서 오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휴가철하고 지금의 휴가철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방역 당국이 휴가철의 확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벌써 이미 휴가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긴장감 완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일단 근본적으로는 초기 대응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추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도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는 낮 시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낮 시간 6시 이전에, 그러니까 저녁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모이는 그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다 할 방역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최근의 유행세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강화를 하게 되면 6시 이후가 아니라 6시 이전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일부에서는 그 국내 코로나19 방역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3T라고 이른바 3T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해서 추적하고 치료하는 방안인데 이게 한계에 드러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 동의를 못 하겠던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감염병 관리는 과학적인 부분과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3T거든요. 근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고강도의 이런 방역 관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이런 조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안이 남아 있는데 한계에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해보지 않고 먼저 다른 방법을 찾는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정도의 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위중증 환자도 늘면서 의료 체계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가 치료를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 치료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가 치료는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배수의 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하고 나서 역부족일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자가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제한적으로는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2세 미만의 그 아동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부모가 감염됐는데 그 아이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돌봄 때문에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건강한 성인들이 이런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주변에 굉장히 자가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인접한 곳에 자가치료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사회적 불안 요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그 자가치료를 하시는 분들의 명수가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일탈을 하시는 분도 발생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자가치료를 하다가 이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가치료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커버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중증 사례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자가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굉장한 사회적인 불안 요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방역 모든 측면에서 자가치료는 이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해졌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력보다 치명률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건데 정부는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고려해서는 안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할 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차 접종 기준으로 42% 남짓의 예방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2차는 겨우 16%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미접종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 미접종자 중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에 따라서 위중증 사례나 아니면 사망 사례도 증가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실제로 전 국민이 거의 100% 가깝게 접종을 받으신 이후에 예. 그 당시에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질문도 드릴 텐데요. 현재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정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상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백신 편식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현재 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맞을 어떤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선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해결 방안, 더군다나 여기에 과거에 백신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무력화된 예.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앞서도 보도에서 나간 것처럼 접종 연령을 낮추면 가능은 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20대에서 40대까지 중에 백신을 빨리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예. 이 경우에는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접종을 받으실 분도 분명히 계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1차 접종을 아스트라로 하신 다음에 2차 접종을 다른 그러니까 mRNA 백신 형태로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선택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더군다나 지금은 접종 간격이 교차 접종인 경우에도 접종 간격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단축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이 10주에서 12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자체가 효능을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런데 네. 교차 접종을 할 때는 이러한 어떤 그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 간격도 줄이고 아스트라 1차 접종 시 2차 접종은 교차 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접종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백신 효과만큼이나 백신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종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와 청소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2세 미만 어린이도 올해 안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미 보건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에 걸려 입원한 어린이는 약 1,600명으로 한 주 전보다 27%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동 대다수가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아프진 않으며 델타 변이가 아동의 증상을 악화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도 증상이 나쁜 아동이 많아진 점을 전문가들은 걱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비베크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장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만약 모든 게 잘 진행되면 연말 전에 12세 미만용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로 재확산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가을 새학기 전면 대면 수업에 대비해 교사와 교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7월과 8월에 어린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곧 대면 수업이 재개되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is variant is stronger, it's more contagious. It is affecting younger populations, but a lot of that is because the older people have been vaccinated. 이 때문에 주나 지방정부, 교육구 위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주 단위로는 처음으로 학교에 백신 의무화를 도입했습니다. 주 내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교직원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10월 중순부터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1,000개가 넘는 교육구가 있으며 교사는 30만 명이 넘습니다. We think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we think this is a sustainable way to keeping our schools open and to address the number one anxiety that parents like myself have. 기업들도 백신 의무화 조치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월마트, 구글 등에 이어 뉴욕 증권거래소도 관계자나 방문자 모두에게 접종한 경우 거래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행정당국이나 기업의 백신 의무화 조치가 늘면서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접종자가 지난달 초 40만 명대까지 내려간 뒤 최근 다시 60만 명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맥도날드도 사무실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사무실 출근 재개 시점을 오는 10월 11일로 한 달가량 연기하면서 다음 달 27일까지 미국 내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출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매장 내 직원들은 백신 의무화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모든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각 11일 로셸 윌린스키 CDC 국장이 성명을 통해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로 백신 미접종 임신부 사이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보다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크며 특히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임신부의 비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C는 또 임신부뿐 아니라 출산한 여성이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면역 취약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곧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과 MBC 등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내용을 수정해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의 3차 접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 시간 14일 오전 6시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면역력이 약화한 사람들에게 부스터샷 승인을 사실상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수년 안에 토착화해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와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구팀은 코로나19와 전 세계 11개국 인구의 특성 등을 반영한 수학 모델을 개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2.3으로 가정하고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 지속 기간을 4단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행층이 어린 나이로 이동하고 전체 사망 부담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별 사망 피해는 인구 연령 구조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젊은 층이 많은 나라보다 사망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있는 후보 의약품 3종을 선정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600여 개 병원이 참여해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힌 코로나19 치료 후보 의약품은 모두 3종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수네이트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이마티닙, 그리고 면역계 질병 치료제인 인플리시맵 등입니다. 이마티닙은 구강투여제이고 나머지 2개는 정맥주사제입니다. WHO는 독립된 전문가 패널이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약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se drugs were chosen by an independent panel of experts that evaluates all the available evidence on all potential therapeutics. 이들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은 전 세계 52개국 600여 개 병원이 참여한 연대플러스 임상시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임상시험에 사용될 약품들은 제약사들이 기부했습니다. 수천 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동시에 단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 약효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투여 방법을 달리하며 최상의 효과를 내는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HO는 앞서 렘데시비르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 4종의 의약품에 대해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검증했지만 입원 환자에게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보고된 다형 홍반 사례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는 다형 홍반, 사구체 신염, 신증 후군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일 수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3개 질환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다형 홍반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홍반성 피부 질환이고 사구체 신염과 신증 후군은 신장 관련 질환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번 평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뒤 소수 사례가 보고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이 자국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첫 임상시험에 착수합니다. 스페인 의약품 규제당국은 현지 시각 11일 자국 제약업체 히프라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히프라는 병원에서 지원자 수십 명을 모집해 가능한 한 빨리 1차 임상시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백신은 노바백스처럼 단백질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섭씨 2도에서 8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히프라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계속된 폭염으로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8.8도까지 치솟아 유럽 대륙의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발생한 산불이 밤에도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사투에도 꺼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 남동부 도시인 시라쿠사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이 수치를 공식 승인하면 유럽 대륙의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977년 그리스 아테네의 48도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È stato davvero invaso dal fuoco, letteralmente. È una catastrofe. 지중해는 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아, 튀니지에서도 사흘째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알제리에서는 100여 건의 산불로 진화와 구조 작업에 투입된 군인 등 수십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اللي ماتوا كاين متحرقوا الكرايس وكاين اللي فاميلتهم كاع راهم في لي صال ديفيت خارجين من الدار شحال من العباد اللي ماتوا ماشي واحد ماشي زوج ماشي 10 ماشي 20 러시아에서도 이상 고온으로 발생한 시베리아 산불로 남한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임야가 소실되고 마을 천여 곳이 연기에 휩싸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째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소방헬기와 소방차 등을 계속 보내면서 진화 작업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일정이 정해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리호의 개발 과정마다 저희가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한 차례 연기 끝에 이번엔 진짜 완전체 형태로 우주 발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자, 1차 날짜가 10월 21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허가 심사 결과를 논의했고요. 또 개발 점검 진행 경과와 함께 발사 준비 사항에 대한 안건들을 논의한 건데요. 예.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려면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허가를 해야 합니다. 네.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누리호 발사 계획서를 국가우주위원회에 제출했고 발사 허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주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우주 발사체는 평화적 이용 등 국제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낙하 예상 구역을 설정했는지 또 비행 중단 시스템들은 같이 개발이 됐는지 등 이 21개의 발사 안전관리 항목들도 함께 점검을 해서 안전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발사 허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누리호의 발사 예정일이 1차는 올해 10월 21일이고 2차는 내년이죠. 2022년 5월 19일로 정해진 건데요. 네. 당일 기상 상황 등의 이유로 발사일이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대비를 해서 일주일의 예비 기간이 함께 설정이 됐고요. 이달 말 예정된 누리호의 마지막 성능 점검 이후 9월 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발사 일정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이달 말에 마지막 성능 검사를 한 뒤에 발사 일지를 최종 확정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검사가 남은 건가요? 네, 원래 나라마다 각자 발사 직전에 최종 발사 리허설 같은 걸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산화제 충전 및 배출 시험을 최종 리허설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우는 기립 시험 하는 거를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쓰인 거는 발사에 쓰이는 실제 모델이 아니라 인증 모델, 그러니까 성능이 얼마만큼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모델인데요. 예. 현재 실제 발사에 쓰일 이 비행 모델은 최종 단계인 2차 조립 과정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조립이 완전히 끝난 비행 모델을 이제 발사대에 세운 뒤에 마지막 성능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발사체에는 연료 외에 원래 산화제가 같이 주입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영하 183도의 액체 산소인데요. 예. 이 엄청난 저온의 액체 산소가 갑자기 발사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부 밸브나 고무 패킹 등 이 부품들이 갑자기 수축했다가 또 녹으면서 다시 팽창하게 됩니다. 이 누리호에 들어가는 밸브만 2,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많은 수많은 부품들이 극저온 또 초고압 상태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건데요. 마지막 성능 시험 검사에 대한 이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다 검사하고 저희가 그 검증을 받아서 오지만 이걸 다 조립해서 또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이 다 조립된 것에서 이런 기밀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고요. 인수 검사할 때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는 믿지만 혹시나 알 수 없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간에 걸리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발사 일정에도 약간의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성능 검사가 잘 이루어져서 예정된 날짜에 꼭 발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쏘아 올리면 발사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누리호의 발사 성공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누리호 1차 발사에는 위성 모형이 싣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위성 모형은 고도 700km, 그러니까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7km까지를 치고 위치에 진입을 하게 되면 목표 완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이 누리호 발사 직후에는 지상에서는 광학 카메라로 발사체를 추적해서 촬영하고요. 이후 2대의 레이더가 비행체 궤적을 추적하게 됩니다. 2단 로켓이 분리된 후에는 제주도, 또 그 다음은 팔라우에서 누리호의 비행을 추적하게 되는데 3단 로켓이 분리돼서 점화된 이후부터는 이 최종 목표 궤도인 700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 목표 궤도에서는 3단 로켓이 위성 모형을 초속 7.5km로 분리시킬 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네. 이 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967초, 그러니까 16분 7초 정도라고 예. 합니다.
위성 모형에는 아무것도 달려있는 게 없습니다. 센서가 없어요. 그만큼. 그래서 3단 로켓에 실려있는 각종 센서가 발사 관련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가 지상 나로우주센터 발사 통계동에 수신이 되고 또 분석을 하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발사가 이루어지고 목표 궤도까지 올라가는데 16분, 또 분석하는데 한 20분, 그러니까 약 한 40여 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나로우 1차 발사 성공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발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10월 21일 1차 발사 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네. 바라야겠죠. 하지만 만약의 경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체는 잘 발사됐지만 위성이 목표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1차 발사를 다시 진행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예정대로 실제 위성을 싣고 발사하는 2차 발사 도전을 연이어 계획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온 국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해 오셨는데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우선 이 지난 월요일부터였죠. 그 18세에서 49세 접종 대상자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잖아요. 네. 사실은 먹통 예약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개선된 예약 시스템 덕분에 먹통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50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먹통이 된 일이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먹통이 될까 걱정하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들려오는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시작됐던 이 40대 이하 사전 백신 사전 예약은요. 이 생년월일 끝자리를 맞춘 10부제로 진행 중이잖아요. 네. 사전 예약 첫날 대상자,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9로 끝나는 40대 이하 대상자가 141만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예. 이 가운데 70만 1,824명, 그러니까 49.6%가 사전 예약을 순조롭게 마쳤다고 합니다. 네. 이번 예약 시스템은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을 기존 3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로 이제 늘리면서 이른바 먹통 현상이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목요일 오전까지도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참 다행인데 그런데 그 기존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이 그 먹통이 됐던 원인은 뭔가요? 네, 우선은 사전 예약 시스템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 이걸로 이제 원인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예약 안내에서 예약 대기까지를 민간 시스템을 이용했고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부터는 질병청 서버를 이용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질병관리청 서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 접속자가 많이 몰리면서 인증 단계가 넘어가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여기에 우회를 통한 사이트 접속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드러나면서 보안 문제도 함께 거론됐었잖아요. 네. 결국 지난달 말 이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오류가 계속되니까 정부가 민간 기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뭐 네이버, 카카오, KT, LG CNS 등 대형 IT 기업과 함께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런 전문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 해결을 나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예약 시스템에서는 뭐가 달라진 건가요? 네, 우선은 이 예약 10부제를 시행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대상자들을 이제 분리를 함으로써 몰리는 거를 좀 막은 거고요. 예. 또 시스템적으로 보면 인증 과정에서 트래픽이 사실 과하게 몰렸으니까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민간 인증을 도입했던 것도 유효했습니다. 또 인증 수단마다 이 신호등을 달아서 원활한 인증 수단으로 선택을 유도한 점도 먹통을 만들지 않았던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번에 대한 이 인증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인증 시에는 휴대폰 인증 이외에도 다양한 본인 인증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 간편 인증이 제공되니 간편 인증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단말로 개인이 동시에 사전 예약을 시도하시는 경우에 국민들의 과도한 예약 대기 시간이 야기될 수 있어 이를 위해 10분 동안 중복 접속이 차단 예정입니다.
이번 예약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대형 IT 기업들과의 협업이 또 주요했다고 합니다. 우선 네이버는요,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했는데요. 예약 시스템 첫 페이지는 물론이고 본인 인증 대기 페이지, 또 예약 신청 대기열 등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 안에서 구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용량이 큰 뭐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중간 데이터 센터에 임시 서버를 설치해서 분산시키는 CDN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규모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도록 설계했던 것도 특별한 점이고요. KT의 경우도 이 사전 예약 시스템에 네트워크 처리 기술을 함께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했던 이 자율 접종 3차 서비스에서 접촉자가 몰리는 상황을 사전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상황을 판단을 한 이후에 이번 이 사전 예약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시 트랜잭션 수치 등 이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전 예약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봤다고 합니다. 네. 민관 협력의 좋은 예로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예약 시스템은 개선이 됐는데 이번에 예약률이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10부제에 맞춰서 늦지 않게 예약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난방용 파이프를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세명대 등 공동연구팀은 내열성이 좋아 재가공이 어려운 가교 폴리에틸렌을 가공해 재생 폴리에틸렌을 생산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가교 폴리에틸렌을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초고온으로 가열하는 동시에 높은 압력을 가해 폴리에틸렌 고유의 성질은 유지하면서 모양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생 폴리에틸렌은 건축 현장에서 바닥이나 천장 소재 등으로 쓰이거나 전선 보관용으로 보호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변 한 방울만으로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의 실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고려대 공동연구팀은 소변에 소량 존재하는 전립선암 관련 마이크로 RNA를 진폭하고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 0.6mm에서 전립선암 관련 마이크로 RNA를 검출했다며 기존 진단 기술보다 정확도가 2.2배 우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짧은 RNA의 일종으로 다양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표지 물질로 알려졌지만 체내에 소량만 존재해 그동안 진단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과총과 3대 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합동토론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초중고 전학년에 걸쳐 최소 매주 한두 시간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모든 교사에게도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재와 항공우주 분야 공립전문과학관 대상 지역으로 전남 광양시와 경남 진주시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전남 광양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중심지인 광양만과 연계된 소재 분야 과학관이 건립됩니다. 또 경남 진주는 인근 항공우주 산업체 등과 연계한 항공우주 분야 과학관이 세워집니다. 공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은 과학관당 총 사업비 400억 원 내외로 5년간 추진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사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0월 21일 첫 발사될 예정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발사체와 위성 기술, 한국형 GPS 개발 등 우주산업 핵심 기술 개발과 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마지막 성능 검사까지 잘 이루어져서 성공적인 발사로 우리나라가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